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0시 5분입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정답 내드렸던 것 정답 알려드려야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정답 많이 보내주셨고요. 조윤옥님, 회사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도 많지만 월세값이 내년에 또 오른다네요. 회사 숙소인데 그래도 뭔가 조금씩은 비용을 분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선미님, 가끔 이런 장소로 나만의 공간 하나씩 갖고 싶어요. 누구나 꿈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잠깐 좀 나만 책 읽고 공부하고 일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오피스텔 좋지요. 그리고 9663님, 오피스텔 저도 여기 살아요. 요즘은 아파텔이라고도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 그리고 왕께서 납치셨네요. 왕이 납치셨습니다. 8449님, 정답 오피스텔입니다. 이대호님의 성공예감 왕 청취자입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왕. 고맙습니다. 8449님. 오늘 증시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도 조금 빠지던데요. 코스피는 현재 2,504로 0.16%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849로 0.95%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그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좀 낙폭이 큰 상황이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증시는 목요일부터 휴장에 들어갑니다. 28, 29일 그리고 다음 달 2일, 3일 이 평일 나흘 동안 평일 중에서는 원래는 쉬지 않아도 되는 그 휴일을 갖게 되는데요. 조금 더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개미스쿨 시간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다각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좀 목 상태 안 좋으시다고. 그래도 네. 물 마시니까 괜찮습니다. 예. 기침 나오시면은 기침 잠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목이 중요하죠. 우선은 증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신규 상장 주식들, 네. IPO, 공모주가 뜨겁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 여기에 경쟁률이 524대 1. 네, 그렇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증거금이 33조 원 몰렸다고 합니다. 요즘에 근데 증시 상황도 안 좋고 네. 경제 상황도 안 좋다는데 왜 이렇게 공모주는 흥행을 하는 걸까요? 근데 모든 공모주가 흥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공모주 갈리고요. 투자는 대체적으로 좀 시황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주가가 코로나에 많이 오른 다음에 기업들이 그 상장을 많이 했죠. 네. 그때는 따상인가요? 그러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상장 이후에 성과가 좋았는데 이 공모주 시세 역시 시황이 연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도 많았고 공모주 열기도 작년 재작년보다는 한풀 꺾였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는 어쨌든 이들이 만드는 로봇 분야에서 세계 4위고 또 글로벌 주요 투자자들도 공모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공모주 흐름에서는 약간 좀 예외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30조 원이 넘은 돈이 몰린 거는 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고 했음에도 세상에 돈은 많구나 이런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고객예탁금이 50조 원 밑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주 후반에 다시 50조 원 회복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을 때 75조 원보다는 고객예탁금이 증시 대기 자금이니까 많이 줄어든 건데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나라 고객예탁금이 많아야 한 30조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을 좀 어느 정도 흡수를 했겠죠. 근데 이미 풀려 있는 유동성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고객예탁금만 보더라도 30조 원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줄어들어도 50조 원이니까 두산 로보틱스에 몰린 청약 자금이 조금 최근에 공모주 흐름에서는 좀 예외라고 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 저변에
돈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객 예탁금이 평소 한 50조 원대 초반 가리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30조 원 넘게 한 회사에 청약으로 몰렸다. 상당한 거죠.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들이 올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로봇 회사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청약에는 많은 자금이 몰리더라도 네. 대부분 상장 초반에 그것도 상장하게 되면은 첫날에 네. 주식을 처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도 반복되고요. 뭐 이것이 뭐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계측을 한다기보다는 네. 공모주 투자는 약간 좀 위험을 덜 지는 어떻게 보면 위험이란 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 위험을 지는 거고 공모주도 당연히 뭐 위험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모주 투자는 보유에 따른 위험을 좀 줄이면서 그냥 뭐 상장하자마자 파는 것들이 투자자들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좀 순치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공모하게 되면 공모가로부터 이게 한 그 300%까지 하루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어떤 기업 가치에 그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매우 좀 아주 극적인 가격 변동이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는 뭐 일반적인 투자와는 조금 이제 다르게 이것이 뭐 가치를 계측한다라든가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공모 초에 주식을 그 던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공모 초의 주가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가치를 엄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주가의 급변동이 있을 때 특히 매도가 몰리면서 주가가 또 조정을 받는 경우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또 매수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공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뭐 매우 학습화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모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정 금액을 아예 그냥 IPO 청약용으로 네. 계좌 딱 해놓으시고 그 안에서 A 기업 들어갔다가 다음 달에 B 기업 들어가고 요거 끝나서 환불 나오면은 또 C 기업 또 들어가고 네. 이것만 이제 반복하시면서 속된 말로 이제 치킨값 버시는 예.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균등 방식이나 비례 방식으로 받는 주식 수가 적잖아요. 하다봐야 한 주, 두 주 네. 막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속된 말로 치킨값 버는 네. 공모주 청약이라고 말이 나오는 건데 뭐 요거는 제도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는 한계일까요? 이거는 어차피 뭐 주식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넘겨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특별히 제도를 많이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냥 뭐 여러 가지 투자라고 하는 게 투자의 내재가 된 속성이 있는데 공모주 투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값 버는데 좀 순치된 투자자들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이루어지는 게임인 것 같고요.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는 실은 공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이제 하루하루 주가가 바뀌는 이제 첫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과 무관하게 또 다른 또 게임의 장이 또 투자의 어떤 규칙에 관철이 되는 장에 이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공모는 이게 치킨값뿐만 아니라 용돈 벌기 위해서 공모한다 이게 80년대 국민주 공모 때부터 있었거든요. 뭐 한전이나 뭐 네. 그 당시에 포항제철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뭐 존재하는 하나의 게임의 장이고 어쨌든 그런 행위 자체가 기업에게는 어쨌든 돈을 몰아주는 행위거든요. 네. 그 뭐 그것이 장기 투자건 아니면 내가 바로 상장일 날 바로 팔아버리건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IPO에 참석해야 되니까 어쨌든 기업은 돈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주주의 성격이 공모하게 되면 단기간에 저는 상당히 개인 투자가들은 손바뀜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손바뀜 그리고 주주들의 구성이 좀 바뀌기까지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3993님이 공모주는 위로 300%가 아닌 400%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공모 가격을 제외했을 때 300%더 갈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100%로 볼 거냐. 그 차이인데 0%로 볼 거냐. 그 차이인데 그래서 공모가까지 이제 만약에 포함을 하게 되면은 위로는 400%, 네. 아래로는 60%. 지금 10,000원으로 공모했다 그러면 4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게 기존에는 260%로 그랬었죠. 상장 첫날 제한이 있다. 이거를 400%로 높인 건데 그러면서 오히려
첫날 먹을 게 더 많아졌다. 그럼요. 이렇게 어쨌든 또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무리 장기간 뭐 가치 투자나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변동한다 그러면 뭐 1차적으로 주가에 그 착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장 첫날에 주가 변동폭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간 보유하기보다는 어쨌든 공모하고 바로 팔아버리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투자가 뭐 조금 더 계속해서 힘을 좀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공모하는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이른바 자석 효과라고 하는 따상. 네. 붙으면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가수요에 붙지 않을까 해서 당국이 이렇게 가격 변동폭을 높여놓은 건데 이게 꼭 그렇게 순기능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이것도 거의 전적으로 장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상반기에는 네. 그때는 따상이 그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신규 상장하면.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장이 좋을 때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시황을 확실히 탄다고 봐야 되겠죠. 뭐 상장한 이후에 그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오르는 거는 뭐 없었으니까요. 네. 미국에서도 좀 비슷한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은 건 ARM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 네. 설계 기업인데 상장 첫날, 둘째 날 장 초반까지 폭등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은 거의 그 가격에서 한 2분의 1, 3분의 1까지 또 내려온 것 같은데. 네, 네. 애초에 공모주가 이제 고평가됐다 이런 지적들도 그래서 항상 초반에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기업이 그 상장을 하려면은 조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예. 뭐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이익도 나와야 되고 물론 이제 성장성은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쪽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천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상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 그런 거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상장을 하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나 증권거래소가 존재하고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불특정 다수가 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엄격한 기준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할 때 이것이 뭐 분식회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기업들이 조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상장 때 좋게 맞추는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뻥튀기 상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상장 업무를 주관하는 거는 증권회사입니다. 그렇죠. 증권회사가 어떻게 보면 상장사가 고객이고요. 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주식을 덜 발행하고 많은 자금을 흡수하면 좋으니까 굉장히 이제 공모가를 높게 하려고 하는 그 유인이 존재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장사와 증권회사 간의 그런 어떤 약간의 좀 비롤이랄까요? 네. 어떻게 보면 그 부담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지는 건데 지금은 그래서 상장 기준이 제가 느끼기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엄격해진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주식이 다 안 팔리게 되면 IPO라고 하는 게 결국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파는 건데 안 팔리게 되면은 상장 주관사가 또 떠안아야 되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상장 초에 기업 실적이 상장 후 한 2, 3년 놓고 보면 가장 높은 기업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제 생각엔 과거보다는 어쨌든 뭐 좀 그 공모가 과장이 좀 뻥튀기 공모가가 좀 완화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측면의 불만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공모가가 좀 뻥튀기 될 수도 있고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장하기 직전 연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노력을 많이 하죠. 종이컵 하나라도 아껴 쓰면서 비용을 통제해서 네. 가장 높은 이익률을 딱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도 성장할 겁니다. 보여주는데 대부분 그게 이제 거의 그리고 또 상장 이후에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상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뭐 그 두산 로보틱스야 대기업 계열사긴 하지만 뭐 코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일단 상장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성취거든요. 네. 예,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기업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하는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상장 이후의 기업들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목돈이 들어오거든요. 기업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수십억, 수백억의 목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죠.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새 돈이 들어오면서 그 돈을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사치스럽게 쓴다 그럼 조금 과장이겠지만 네. 그런 기업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장이라고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장 이후의 기업들도 한번 좀 그런 측면에서 현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는 저는 게임의 규칙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네. 투자자랑 소통도 자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한다라는 건. 네. 그래서 그 공모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도 중요한 거고 그럼요. 그 이후에 상장한 다음에 그 공모 자금을 통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도 투자자들에게 또 잘 보여줘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참 그냥 우리나라 상장 제도는 대부분 기존 투자자들이 엑시트하는 네. 자기 돈을 빼나가기 위해서 상장을 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조금 더 큰 것 아닌가라는 염려도 좀 있어서 네. 왜냐하면 상장한다라는 건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돈을 추가로 투자받는 네. 성장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좀 IPO의 진정한 의미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달 3일이죠. 네. 그러면은 화요일까지 수요일이구나. 헷갈리는데 한번 지도를 봐야겠네. 이거 너무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다 그렇게 못 쉬거든요. 예. 화요일까지군요. 예. 10월 3일 화요일까지 장이 쉽니다. 그러면 비교적 증시 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긴 기간 쉬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엔 일주일을 막 예측하려고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참 무망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일주일짜리 예측은 오히려 저는 없다. 네. 이제 미디어 같은 데서는 추석 이후 투자 전략 이런 건데 예. 전 그런 거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기업의 주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사실 일주일 동안 가격은 바뀌지만 주가는 바뀌지만 해외 주가는 막 바뀌어 우리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일주일 동안 바뀌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추석 그 연휴 때 어떻게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냐 이런 설문조사 언론사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데 안 휘둘릴 돈과 그런 투자 대상도 그런 걸 대상으로 해야지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건 조금 이제 무망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해외 시장은 좀 열리니까요. 이번 연휴 동안에는 미국의 금리가 좀 제일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예, 금리가 최근에 너무 올라갔죠. 2007년 이후로 최고치까지 이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번 연휴 동안에 한 가지를 우리가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미국 금리 정도가 연휴 이후에 우리 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또 염두에 두고 포지션을 잡거나 또 이러기도 힘든 거기 때문에요. 네. 예. 대부분 이제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이 나오시면은 포지션 좀 줄여놓고 나중에 다시 사거나 이렇게 좀 매매와 네. 관련된 코멘트들을 해주시는데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도 그렇고 신영증권이란 회사가 특이한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대부분 저는 증권사들은 매매를 유발하려고 막 혈안이 돼 있는데 네, 저는 회사가 투자에 특이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매크로도 보시고 하시면서 돈을 벌 수 있으면은 좀 그대로 하는 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방법보다 결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량주 사서 손해 보는 것보다 소위 잡주라고 하는 거 사서 돈 버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그렇죠.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게 약간의 야구 선수 1년 내내 뛰는 지금 아시안 게임 하는데 유도 같은 경우 하루 바짝 뛰고 물론 이제 그 하루를 위해서 운동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렸겠지만 네. 하루 바짝 뛰고 이 금메달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야구처럼 한 6, 7개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의 루틴이나 나한테 맞는 방법을 잘 찾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저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조금 좀 소음이 되는 측면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은 합니다. 아하. 좀 더 장기전. 그냥 토너먼트 단기전이 본질적으로 아니라. 단기를 예. 전 알 수 없다고 봐요. 그걸 내가 다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럴듯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식의 포지션을 잡거나 하긴 좀 힘든 거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IPO 때 뭐 게임의 규칙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내가 그 기업의 동업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연준이 금리 올린다 그래서 금융환경이 나빠진다 그래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맞춰가지고 내 기업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잖아요. 네. 다 그런 걸 거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긴 호흡으로 우리가 잘 판단을 한다기보다 단기에 흔들리지 않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돈의 성격이 제 그렇죠. 생각에는 조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급할수록 또 오판을 하기도 쉽고 예. 그래서 항상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나는 모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기본에 이제 깔고 그러니까 생각은 많이 하고 네. 행동은 조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저희야 뭐 이제 존경할 뿐이지만 네. 그런 가치 투자 거장들의 그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4, 5일 동안에 뭐 미국 금리를 예측하려 그러고 이런 행위들이 조금 좀 무망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김학균 센터장님과는 이제 저희가 또 별책부로 네. 현명한 투자자 예. 예, 그걸 또 이제 방송을 같이 또 할 예정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명서죠, 명서. 그게 거의 나온 지가 80몇 년? 거의 그죠? 네. 그게 80년이 50년대 초에 나온 걸로 네네네. 합니다. 한 그런 70년 명서. 된 건데요. 네. 1949년에 아마 49년. 초판이 나왔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까 잠깐 그 금리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금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미국 국채 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4.5%를 네. 넘기도 했고요. 2년물은 5%를 넘어서 막 5.19, 5.2까지 막 가더라고요. 네. 이게 각각 2006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거부터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지. 일단 제 생각엔 미국 경기가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가 네, 좋다. 경기가 좋고 이것이 또 뭔가 그 전이가 되는 임금으로 전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뉴욕 출장을 갔다 왔는데요. 네. 제가 뭐 뉴욕을 자주 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뉴욕 자주 갔던 분들 이야기로 팁이 너무 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팁. 예. 오. 저는 뉴욕 팁이 뭐 10% 초반인 줄 알았더니 뭐 그건 뭐 옛날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15%는 줘야 됐는데 지금은 20% 넘게 저녁 같은 경우는 최소가 20%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 한 5만 원어치 먹어도 한 10,000원 이상은 10,000원이죠.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미국은 그 소비세 같은 거 표시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그 부담이 굉장히 우리가 최근에 또 원달러 환율도 약해지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이제 비싸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몸값이거든요. 네. 사람들의 결국 물가가 올라가고 임금이 높아지고 또 소비를 하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인플레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뭐 식당에서 팁을 주는 사람 이런 서비스업 노동자들은 조직화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냥 개별 단위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쪽에서 그 임금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게 큰 사회적 대세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GM과 포드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데 뭐 40% 넘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쨌든 미국은 물가 올라가고 임금 높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인플레이션이 참 쉽게 잡히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 지난주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미국 경제가 7월 FOMC에는 이제 순조롭다, 뭐 모더레이트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뭐 완만하게 개선된다 했는데 네. 이번엔 솔리드란 표현으로 바뀌었죠. 견고하다. 견고하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잘 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고공행진하니까 미국 주가도 조정을 받고요. 네. 미국 경제도 이제 은행이나 이런 쪽은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미국에서도 이제 비명을 지르는 경제 주체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요. 지방은행도 결국은 금리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엔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거나 네. 여기서 시장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관심사는 금리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경제에 큰 압력을 누군가에게 압박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언제 금리를 낮출 거냐라는 게 또 이제 또 시장에서 관심거리가 되는데 그렇죠. 뭐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지 못하더라도 낮추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조기에 금리나 한다 그러면 그거는 연준이 원해서라기보다는 결국 고금리에 이기지 못한 어디서 탈이 나면 그땐 당연히 금리를 낮추겠지만 경제가 만약에 망가진다면 그렇죠. 그걸 신용위기가 됐건 아니면 네. 경기의 급냉이 됐건 네. 그런 거라 그러면은 금리를 조기에 낮출 수 있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배제한다 그러면 상당히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뭐 어쨌든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낮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2.1%고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거든요. 이 수치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가 한 1.7, 1.8%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을 여러 번 밟고 금리를 올렸고 올해까지 긴축이 이어지는데 작년과 올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축의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금리를 올림으로써 수요가 둔화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데 어떤 이유가 됐건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1.4% 시장에서 뭐 한 1.2% 올해입니다. 성장할 것 같은데 우리 잠재 성장률은 한 2%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경기만 놓고 보면 장래의 금리를 낮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네, 그렇죠. 근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올릴 때 한국은행이 따라서 올리지 못하더라도 미리 금리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도 저는 지금 높은 금리가 뭔가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미국은 경기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글로벌 금융 환경을 아주 긴축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금리가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나 이런 것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긴 한데 미국 밖의 나라들에게 굉장히 좀 그 긴축적인 금융 환경을 만들면서 미국 밖의 나라들을 많이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만 뛰는 것도 아니고 달러까지 강세. 그럼요. 이거는 그냥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소식이나 똑같은 그럼요. 건데요. 사실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금리 올라가면 금융 환경은 긴축적이지만 미국 내에서는 사실 환율이란 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밖의 나라들은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중국의 인민은행이 최근에 위안화가 약해졌지만 뭔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신이 나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건 약간 조금 좀 허세인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서 인민은행이 뭔가 금리를 낮춰도 찔끔찔끔밖에 못 낮추고 이런 이유도 저는 미국 금리 상승과 강달러와 뒤집어서 말하면 위안화 약세와 무관치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경기부양책을 쓰고 싶어도 달러가 강해서 자국 통화가 지나치게 약하게 되면 경기부양책도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만 잘 나가는 환경이 이런 불균형이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좀 위험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미국만 잘 나가고 미국 경기만 좋고 미국의 화폐 강세고 미국의 국채가 강세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또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또 상대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고 네. 환율도 지금 또 1,330원대인데 수입 물가는 뭐 낮아질 리가 없고요. 또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좋을수록 다른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는 현상. 그러니까 뭐 만약에 미국 경제가 또 나빠진다 그러면 그럼 또 더 거기서부터 비롯이될 또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길 거예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는 미국 경기가 좋을 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경기와 연동이 됐는데 올해 뭐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을 보면 완전히 조금 이제
미국과 다른 나라는 온도차가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미국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재정 적자를 바이든 행정부가 늘리면서 경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글로벌 경제의 균형이란 측면에서는 조금 미국의 욕심이 좀 과하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달러 강세 그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이게 기술주에게 참 타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2주 전이었던가요? 바이오주가 막 급등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간혹 중간중간 보면 AI도 그렇고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기술주들이 상당히 또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가 또 다시 아이고 고금리네 이러면서 또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도 올해 금리가 그 3분기 들어서 많이 올랐지만 올 들어서는 상반기까지는 금리에 대한 걱정이 좀 덜했습니다. 연준이 긴축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렸지만 이게 곧 끝날 거야라는 희망이 상반기에 올 초부터 좀 있었죠. 예.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1년 내내 정말 강하게 금리를 올렸거든요. 그럼 작년의 성과를 보면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는 다시 또 나스닥에 있는 일부 또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저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이익에 대한 기대로 주가가 형성이 되는 종목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미국 금리가 고금권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좋았던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 측면에선 또 조정을 세게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준금리를 조금 매맞는 거에 비유를 하자면 선생님이 한 10대 정도 때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6대, 7대, 8대쯤 맞아가면 이제 이제 한 2대 남았다. 희망이 생기는데 한 9대쯤 맞은 것 같은데 이제는 근데 너 자리로 못 들어가. 옆에 가서 손 들고 계속 서 있어. 좀 그런 형국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희망이 아직은 이제 보이질 않는 내가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내가 언제 집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접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고금리 시절이 그래도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될까요? 정말 제가 아는 한 투자자는 테슬라를 그 거의 비상정일 때부터 사가지고요. 한 20년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이 번 이제 그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한 그 투자 기관이 있는데 오늘 조간을 봤는데 뭐 이제 테슬라 주식을 꽤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도 한때 2대 주주까지 갔었는데 그 사람이 그 운영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 20년 전부터 10수년 동안 이제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투자 성과가 만개를 했고 중간중간에 30% 조정받은 게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렇죠.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니까 정말 그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알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이 결국 좋아진다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투자 시계로 보는 분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집중화해서 미국의 그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했기 때문에 2, 3년 정도 보는 투자자라 그럼 저는 높은 금리가 대형 기술주에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약간의 스타일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기술주가 가는 것에서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거는 이제 본인의 투자 시계열에 따라서 투자 기간 그리고 그 기업을 얼마나 알고 함께 갈 수 있는가가 이제 기저에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거죠. 한 2, 3년 정도가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미국보다는 주가 지수도 우상향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횡보장이 많아서 2, 3년 정도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좀 가질 수 있는 적절한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의 사이클 정도로. 그런 정도로 본다 그러면 저는 한번 그 대형 기술주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은 좀 매도를 고려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지금 정도의 금리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도전이 많을 걸로 봅니다.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은요.
그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걱정이 되는 게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입니다. 네. 이게 9월 말일자로 미국은 정부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데 끝나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그쪽 정부 입장은 새해 예산인 거죠. 네. 새해 예산을 짜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도 정부 예산을 확정을 못했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GDP가 큰 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쵸. 이제 셧다운이 뭐 경기가 비교적 괜찮고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적일 때는 별탈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았고요. 네. 2018년도 그 트럼프 정부 때는 그때 주가가 꽤 떨어졌는데 네. 셧다운 하나만 가지고 영향을 준다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때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연준이 3.25까지 올리면서 최근보다는 훨씬 더 인플레이션 압박이 적습니다만 2018년 가을에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걱정하고 했거든요. 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뭐 결국은 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단기적인 셧다운이지 네. 미국 정부가 폐쇄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가 그렇게 보는 없어질 거는, 거라고 예. 생각한 사람은 없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노이즈인데요. 예.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 시장 환경이 안 좋고 그럴 때는 또 시장이 조정의 폭을 깊게 하는 정도로 반응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는 어쨌든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조금 조정의 핑계거리로 해석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납니다. 다만 이제 길게 보면 이건 스쳐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노이즈라고 봐야죠. 그렇죠. 미국 정부가 아예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라고 네. 봐야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또 달러 강세, 고금리 거기에다 겹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기 때문에 네. 약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설상가상이네. 악재가 겹치네. 네.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릴 수 있겠네. 또 이렇게 염려는 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이거는 또 지나간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아까 그 잠깐 자동차 기업들 파업 이야기 네, 해주셨는데 뭐 정부도 문을 닫고 자동차 회사들도 문을 닫고 이거 참 미국에서는 지금 GM하고 스텔란티스 이쪽에서 파업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지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그러면 또 이게 경쟁자들에게는 좀 반사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지난주 외신을 보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의 그 파업의 승자는 테슬라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네. 뭐 주주 입장에서 하나의 비교로만 보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기업도 뭐 그 포드나 GM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입증해야 될 것도 굉장히 이제 많기 때문에 뭐 투자 의사 결정에 뭐 그거 하나만 보고 좀 판단 내리긴 좀 쉽지 않아 그건 좀 온당치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노조 친화적인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야 그래 기업들 많이 버니까 노동자에 줘야 돼 막 이런 뭐 코멘트를 날려요. 근데 트럼프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막 부추깁니다. 너네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파업하면서 전기차 같은 거 이거 그것도 약간 그 환경에 대한 게 과장된 거고 너희들 전기차나 이런 게 너희들 일자리 뺏을 거야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네.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 결국은 이것을 뭐 저는 뭐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네. 미국이 뭔가 그 인플레를 잡고 물가를 잡는 그런 물꼬가 뭔가 그런 어떤 그 없어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혀 아니고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행태들이 결국은 물가를 자극하는 쪽으로 옳은 행태들이 흘러가고 있다. 가는 거 아닌가. 예. 바이든이 돈 많이 쓰는 건 민주당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가장 많이 준 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였거든요. 공화당.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을 쓰는 이런 것을 제어하고 하는 그런 좀 안전장치가 저는 미국에서 좀 깨진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그 방향성도 다음
다다음 주에도 또 센터장님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했고요. 그 현명한 투자자를 읽는 별책 부록대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리해 보시죠. 오늘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범에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동일한 주택, 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으면서 다음 달부터 정부 기능이 일시적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까 위재성님, 장현희님, 심경용님 뭐 이렇게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주셨는데 김학균 센터장님과 계획된 시간은 다 지나가지고 그 질문은 나중에 또 저희가 소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곽지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바로 들어보죠. 네, 앞서 이 개미스쿨에서도 IPO 시장 이야기해봤죠. 이 7102번님은 기업 공개 IPO를 특정 증권사에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습니다. 예, 사실 증권사에서 이 관련된 업무들을 다들 하고 있고요. 여러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공모를 한다라는 것, 상장, 네. 기업 공개 다 같은 뜻인데 네. 신주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즉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주식을 판매하는 게 되니까 주식을 살 사람들을 찾아야겠죠. 근데 그 주식을 더 비싸게 팔수록 기업에겐 좋은 거겠죠. 그렇죠. 자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네. 그러려면 어떤 증권사를 찾아야 될까요? 비싸게 팔아줄 증권사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대부분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넘을 것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좀 세일즈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네트워크가 강한 좀 대형사랑 손을 잡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수백억 정도다. 그러면 국내에서만 세일즈하면 되니까 비교적 수수료가 낮은 중소형사를 상장 주관사로 택하기도 하고요. 저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가치가 높을수록 상장 주관 수수료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를 더 높이려고 혈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을 상장을 한다. 네. 근데 A 증권사에서는 1,000억 원의 가치를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B 증권사에서는 한 3,000억 원의 가치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증권사랑 성공예감 계약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3천이죠. 그렇죠. 3천억 원. 그러니까 더 높은 몸값을 받아주겠소라고 하는 증권사랑 손을 잡는 거고 그 증권사는 그렇게 해야지만 더 높은 수수료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업계의 좀 생리도 알고 그렇게 또 공모주 투자하실 때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6669번님은 지난 8월에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1년치가 나왔네요. 이 문의해봤더니 6월 이후에 팔면은 전체를 다 내야 한다는데 이거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보내셨어요. 네.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 재산세는 토지 또는 주택 또 건축물이나 또 항공기 선박 같은 이런 재산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7월과 9월에 1년에 2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요. 7월에는 주택 전체 세액의 반, 그러니까 50%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또 9월에는 이 주택 전체 세액, 그럼 나머지 50%하고 여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6669번님 그 8월에 땅을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이니까 다 내시는 게 맞는 거죠. 아이고야. 다음 질문은요. 네, 7000번님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당연합니다. 비급여 항목이라는 건 이제 건강보험 비급여라는 뜻인데 건강보험을 따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게 꼭 급하거나
반드시 이것만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걸 국가에서도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다만 이 비급여 진료비도 얼마인지 소비자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걸 또 안내해주는 제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라는 게 있는데 863개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비급여가. 맞네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또 재반 그 증명서 뗄 때 수수료는 얼마인지까지 포함해서 병원이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각 병원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건강이음이라는 앱에서도 어느 병원에 어떤 비급여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병원에서 사전에 네. 이건 얼마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청취자 김명애 님이 보내셨습니다. 실손보험료 많이 올라서 걱정입니다. 이 주위에 병원 가는 사람도 없고요. 이 보험금 청구도 안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보험료는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손보험 드신 분들 내가 안 써먹으면 나만 손해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써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과잉 진료가 생기고 네. 그래서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집니다. 손해율이라는 게 같은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얼마를 내줬느냐인데 당연히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는 손해겠죠. 네. 근데 이게 2019년, 2021년에는 130%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가 100만 원을 받아서 고객들에게 130만 원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 관련된 적자 금액이 2021년에 2조 8천억 원 그리고 22년에는 1조 5천억 원에 달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사들이 우리 이거 너무 손해입니다. 보험료 올려야겠어요. 해서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혜택이 많았던 1, 2세대 실손보험은 좀 가입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고 4세대로 갈아타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4세대로 갈아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전화도 많이 받을 텐데 4세대는 적게 쓰고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 적게 내고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만 유용하다라는 것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곽지연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기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25일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